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주변 증시 상황들 점검하고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잠깐 눈 떼다 보면 훅 오르기도 하고 훅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중국 증시가 3천에서 계속 오래 기었는데 3,300, 400까지 최근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라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일본 상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의 전문가와 미국의 전문가들은 관영 언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의외의 이야기죠. 주식 상승 시장에서 관영 언론이 역할을 했다는 게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극 체제, 일극 정당 체제죠. 공산당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 공산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아주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종의 양적 완화와 경제 지지책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언론이 호응을 했고 또 투자자도 거기에 호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약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가장 한국도 중요하고 지금 유럽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이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데 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거를 기업으로 따져보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총 매출에서 뭐 20%든 30%든 돈을 땡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가지고 돈을 쓸 수도 있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주체는 다른 주체에 비해보다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고 하물며 중국은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과거 버블 났을 때 정부가 어찌하지 못해서 폭락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2015년도인가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부들의 착각이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부스팅하는 것들은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역할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래에 대한 기대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빨리 수습이 된 나라니까 수습이 된 나라에서의 제조업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는 거니 뭐 그거는 이제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한두 달 있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너 달 있다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팁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하고의 중국 증시하고의 연동성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국 증시 오르는 거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뭔가 그럼 국내 증시와 연동성 혹은 이제 중국 증시 좋아지면 중국 관련주 이게 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더 직접적인 관심사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오히려 홍콩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수출 중간재 국가고 홍콩도 사실은 수출입이 주요한 그렇죠. 그 매개체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 홍콩하고 거의 더 연동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연동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계속 오른다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사실은 상당히 몰려 있잖아요. 기술 패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뚫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필요는 지금 있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미국 증시죠.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이제 기술주 나스닥의 강세 흐름들이 우리 시장이랑 연관성이 밀접합니다. 거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가는 거고, 뭐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같은 걸 빼놓고는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잘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거든요. 예. 네. 뭐 $2,000 간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는 뭐 장기적인 얘기지만 네. $20,000 간다는 분도 있어요. 네. 네. 테슬라. 근데 이제 국내 2차 전지나 전기차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기술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끝인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이 새롭게 확장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테슬라가 촉발시켰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기존의 전기차는 비용 효용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기차를 타는 동안에 얻게 되는 비용 효율성을 처음에 지불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차값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운행 경비는 적게 들지만 또 불편함을 또 일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전하는 시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비용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따져보면. 왜냐하면 전기차 하겠다는 게 한두 해 전이 아니에요. 꽤 오래된. 근데 왜 테슬라 등장한 이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가격 대비 거리를 채워줬고요. 400km짜리를 채워줌으로써 휘발유와 그냥 일단 기본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마일리지를 획득해줬고, 또 하나는 3단계이긴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4단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진보된 알고리즘에 의한 자율주행을 선보였어요. 이것이 소비자의 비용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열린 것이고요. 이 시장이 열리게 했기 때문에 투자자의 모든 총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는 싸냐? 현금 흐름이 지금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땡겼다는 거예요. 한 4년치 정도는 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4년 안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투자자분들은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4년, 5년, 6년을 확신한다면 지금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 회사에 한 1, 2년은 내가 확신을 하겠는데 3, 4, 5년 뒤에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다 하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전 투자에서는 그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현재가로 할인 쳐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 회사가 적정가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래 가치를 땡겨온 거라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대목에서 보아야 할 거는 무엇이냐면, 시장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2년 또는 3년에 2배 또는 그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 시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최근에 올라갔던 거죠. 테슬라발 수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약 대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한 2년 안에 대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생산 대수가. 그러면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테크 기술주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몇 테크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소비 시장을 석권한 빅테크죠. 그게 이제 애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소비재 시장을 선점했고, 테크 디바이스를 선점했고, 알고리즘을 잡았고, 네트워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생태계를 잡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업들은 배수들을 워낙 많이 받아서 테슬라처럼 2년, 3년 후의 거를 땡겼고요. 네. 그 다음에 과연 경쟁 업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가 더 뜨면 어떻게 될 건가? 디즈니 TV나 애플 TV가.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SN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틱톡 맡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오늘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애플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을 조금씩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테슬라 사실 고밸류에 있는 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 관심 있는 분들은 테슬라에만 올인하지 말고 주변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미국 증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둘 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포문은 잘 열었는데 실적 시즌이. 그렇지만 그렇게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다른 종목들이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실적 관련한 전략은요. 삼성전자는 매번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에 주가 떨어졌어요. 발표 날. 항상 예. 지금 2년 반째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비싸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분기에 8조 그러면은 온기 기준으로
한 3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애들이 300조대의 시가총액이다. 그럼 그렇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을 보면 그렇게 비싸냐? 비싸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저거죠. 항상 저거예요. 요즘 몇 년간의 시장 흐름에서는 시장이 어떤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이익 증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미래 이익을 현가화하는 게 주식 투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강화된 흐름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 상황들이 지금 2분기보다 더 좋아질 거냐는데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핸드셋 분야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1, 2분기에 이렇게 주저앉았던 모습, 특별히 2분기에 주저앉았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가 촉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반도체 좋은지는 알겠는데 너희들이 좋아져면 얼마나 더 좋아질 거야?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럼 조금 불안한데? 이런 게 이제 투자자의 생각이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른 포트가 증가해서 올라온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내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실적 상황이 어떠냐인데 제 판단엔 최소한 2분기보다 3분기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훨씬.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폴드 2나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소비로 안 이어지면 이제 그때는 골치 아프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LG도 지금 열심히 노력해요. 롤러볼도 만들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역시 가전은 좋았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소비 가전이 많이 빠졌으니 이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3, 4분기에 좋아진다면은 주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굳이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사는 것보다 언택으로 어쨌든 간에 고평가되어 있더라도 갈 때까지 더 가보는 전략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좋게 나와도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건 아닌가요? 기관들이 그동안의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네. 기관들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투자 성향이죠. 예. 투자 성향입니다. 투자 성향이라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 NC소프트의 미래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증가 일로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겠죠. 근데 미래 이익 전망이 정확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투자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장주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조금 지수상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 예. 솔직히 지수 예측은 하지 말자는 주의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현금 들고 있다가 좀 낭패감, 그것도 한 1,800에서부터 현금을 몽땅 갖고 있다가 낭패감을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워렌 버핏도 시장 예측 안 합니다. 근데 시장 예측 하시겠습니까? 시장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예측하는 거 다 헛겁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 시간에 시장을 보시는 시간에 기업 분석을 조금 더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전히 지금 찾아보면 미래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지수와 상관없이 특별히 지금 시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밸류에이션 GDP 대비 시가총액 이런 것들 따져보면 싸지 않아요. 그리고 비싸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EPS 대비 주가 따져보면 연초보다 지금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만 싸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개별 단으로 보면 상당히 싼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가 지금 떨어진 실적 빼고 내년도에 실적이 올라올 걸 감안해 보면 싼 주식들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을 가지시면 좋겠고 시장에 대한 생각 오히려 버려라. 그게 오히려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미래 이익의 함수다. 미래 이익을 어떻게 현가로 잘 할인해서 현재 가격과 비교할 것이냐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